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쌤입니다. 네, 아유 금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쓸공님들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하면서 초콜릿 댓글 하나 또 꺼내 먹어야겠죠? 네, 이 꾼질님께서 써주신 달콤한 초콜릿 댓글을 꺼내보겠습니다. 좋은 내용 듣다 보니 어느새 빠져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네요. 흐흐. 앞으로 꾸준히 듣겠습니다. 롱런 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이 댓글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 꾼질님의 댓글에 이 살짝 가라앉았던 기분이 이 로켓처럼 하늘로 올라갔네요.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솔직히 어떨 때는 팟캐스트 방송, 이게 뭐라고 이렇게 몇 년을 붙잡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쓸공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댓글까지 써주시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되네요. 네, 이 저의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댓글을 쓰는 것은 대중을 향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댓글을 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네, 공감됩니다. 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댓글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꾼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롱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 뉴욕타임즈 기사를 살펴볼게요. 지금 각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죠. 네, 이렇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그에 따른 갈등과 분쟁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엘리트층이 팬데믹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대다수의 일반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게다가 또 다른 사람들은 SNS가 거짓 정보와 음모론을 조장하고 퍼뜨려서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의견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의 원인은 더 크고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경제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예, 기사에 따르면 현재의 혼란은 전 세계가 지금 economic stagnation, 즉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요즘 미국 경제에 스태그네이션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KDI가 경제 전망률을 0.8%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스태그네이션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네. 뭐 알고 계신 쓰고님들도 꽤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네. 이 경제적 맥락에서 스태그네이션이란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성장률이 매우 낮거나 제로에 가깝죠. 이렇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일자리가 줄어서 고용의 기회가 부족하고 실질 소득이 정체되며 기업의 투자 활동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제적 정체는 높은 실업률, 낮은 소비자 신뢰도, 투자 감소와 같은 요인들과 종종 연관이 되는데요. 때때로 이런 상황은 디플레이션의 압력과 결합될 수도 있어요.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과 겹쳐지면 기업의 수익성과 경기 회복이
더더욱 어렵게 되죠. 아, 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장기간에 걸쳐 느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 성장 둔화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와,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1970년대부터 경제 성장 둔화가 시작되었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악화된 후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세계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생산성도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노동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G20, 즉 경제 규모 상위 20위 안에 드는 국가들의 통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2007년 G20 중 8개의 국가가 10% 미만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단지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만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과거에는 G20 국가들이 매년 2 내지 3%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매 25년에서 35년마다 소득이 2배가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았는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만을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군요. 네. 물론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시작이 다른 G20 국가들보다 좀 늦었기 때문에 네. 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눈부신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요. G20 국가들의 평균을 살펴봤을 때 70년대 후반부터는 자식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현저히 많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요즘은 G20의 많은 국가들의 성장률이 0.5%에서 1% 정도가 됩니다. 네. 즉, 이제는 소득이 2배가 되려면 70년에서 100년이 지나야 한다는 뜻이죠. 와. 그렇다면 나보다 자식이 돈을 2배로 많이 버는 모습을 제 생애에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네. 왠지 참 많이 아쉽고 씁쓸합니다. 네,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 잘 되는 것 보는 게 부모의 큰 기쁨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성공을 경제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이 손자가 조금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 되나요? 네. 이 내 자식이 나보다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가 사라지면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게 됩니다. 네, 출산율이 증가해야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데 경제 성장이 느려서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또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네요. 네, 이 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 말이죠.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더딘 것이죠? 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네. 이 세계 경제가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생산성, 즉 시간당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양, 이것은 제조 분야에서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으로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생산량을 쉽게 2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2배로 가동시키면 되죠. 그렇죠. 예, 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효율성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손님이 많아지면 요리사와 서빙 직원을 늘려야 하죠. 제조 분야의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설비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서비스 분야는
노동력을 더 투입해야 하니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어렵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기반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경제는 제조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변해왔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deindustrialization, 즉 탈산업화라고 부릅니다. 이 탈산업화 현상은 서구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조 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제조품에 대한 수요 자체도 줄어들어요. 이러한 탈산업화 현상은 G20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노동력의 50%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첫 번째 그 원인은 제조 기반에서 서비스 분야로 세계 경제가 변화하면서 생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장기 저성장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죠? 네, 두 번째 원인은 인구 성장 둔화입니다. 이 과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출생률이 급증했는데요. 네. 따라서 주거와 사회 기반 시설 공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죠. 네.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그에 따른 공급의 증가와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산율이 한 가족당 2명의 자녀보다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 가족당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이보다 출산율이 낮으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군요. 돈 벌 사람도 쓸 사람도 모두 줄고 있으니 당연히 경제도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계의 경제는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을 늘리려면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인구가 적으니 생산이 어려운 것이죠. 네. 이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려운 거고요. 이렇게 노동인구가 감소하니 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들도 줄고 자신들의 기업에서 일할 사람들도 줄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재료비, 인건비와 같은 비용은 오르고 있으니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투자자들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죠. 인구가 줄어들면 납세자도 줄어드니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도 올라갈 텐데요. 이렇게 되면 각국의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또는 복지 혜택을 줄여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겠군요. 예, 그렇겠죠. 네. 이런 장기 침체 환경에서 그동안 기업들은 사업 전략을 바꿔왔어요. 기업의 이윤을 사업 확장, 고용, 혁신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전략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예로 자사주 매입, 배당 같은 것들을 늘리고 있죠.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 자금으로 사들이는 것이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여서 한 주당 수익을 높이고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전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배당은 기업의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잖아요. 네. 이 배당을 늘리게 되면 주가와 상관없이 주주들이 돈을 받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또 몰리게 됩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에 미래를 내다보는 생산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고 당장 주가에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경제적 양극화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이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야 노동임금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이 주가 올리기에만 집중하면 주식을 보유하면 얻게 되는 소득, 즉 자본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래요. 그래서 IMF는 tepid 2020s, 즉 김 빠진 2020년대 라면서 세계 경제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렇다면 장기 저성장을 타개할 방법이 궁금한데요. 네, 이 기사에서 필자는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지목합니다. AI가 의료나 교육과 같이 노동 집약적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아직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발전 속도도 예상보다는 느린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또 다른 대안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경기 침체는 deindustrialization, 즉 탈산업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반대로 reindustrialization, 즉 재산업화를 추진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재산업화에 베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경기 침체를 타개하자는 주장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어떤 전문가들은 네. 우리나라, 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에서도 제조 분야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면서 네.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요즘 제조업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야는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고용합니다. 즉, 제조업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장기 경기 침체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네. 기사에서 그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바로 인구 증가만이 지금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구 증가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웨덴, 프랑스와 같이 가족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기사에서는 인구 증가 외에 두 가지로 추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국가가 지출을 늘리는 것, 즉 적자 재정을 제시합니다. 적자 지출, 특히나 공공 투자에 집중한 적자 지출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죠. 예를 들어 2009년 이래로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나라 빚이 GDP의 6%가 넘을 정도였죠. 유럽은 이와 다르게 빚을 많이 내지 않았어요. 네. 이 결과적으로 나라 빚을 많이 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킨 미국의 경제 파워가 유럽보다 강해졌죠. 그래서 유럽도 이제 미국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네요. 한 사람의 개인도 기운이 없고 나른한데 일은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건강에 그리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국가도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군요. 아, 네. 참 좋은 비유네요. 네. 이 커피 참 끊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나라도 나라 빚이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아, 참 개인이나 나라나 비슷하네요. 그죠? 네.
장기 경제 침체를 타개하는 두 번째 방법. 네. 단순히 경제 소득의 절대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를 안정시키고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양극화를 줄여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기관 시설을 재건하고 주거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스태그네이션이 반백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건데요. 이 장기 침체를 빨리 타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 반백년이라고 하시니까 이 50년이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장기적인 문제로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은 현재 세계 경제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슬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는 혹시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